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에 햇살이 길게 번졌어요. 골목 끝 단독주택 담벼락 앞에서 78세 박화순 할머니가 천천히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관절염으로 굳은 손가락이 펼쳐질 때마다 작게 신음소리가 났죠. 허리를 굽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물건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손수 수놓은 수건 5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분홍색 장미 무늬가 새겨진 하얀 수건이었어요. 뜨개질로 만든 가방 3개도 놓았습니다. 알록달록한 털실로 짠 작은 가방들이었죠. 작은 인형 몇 개도 가지런히 배치했어요. 각 물건마다 작은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1,000원, 2,000원이라고 적힌 표였죠. 화수는 이렇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연금 60만 원으론 생활이 안 됐거든요.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30만 원이 넘게 나갔으니까요.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화순이 앉아있는 곳이 자기가 산 집 담벼락 앞이라는 거예요. 15년 전 남편 박철수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5년을 하루 14시간씩 일해서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집 명의는 아들 민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 부부가 이 집의 주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화수는 자기가 산 집에서 2층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쓰는 신세였죠.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화순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화순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심심해서요. 손재주도 쓰고요. 아주머니가 수건 한 장을 집어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고왔어요. 1,000원을 건넸습니다. 화수는 고맙다며 허리를 깊이 숙였죠. 아주머니가 떠나고 나서 화수는 1,000원짜리 동전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오늘 첫 수입이었습니다. 작게 한숨을 쉬면서 말이죠. 화순의 하루는 늘 이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노점을 펼쳤다가 오전 10시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기 전엔 꼭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물속으로 잠수하기 전처럼요.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 중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 수납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연은 42살이었습니다. 팔로워 15만 명을 가진 육아 블로거였죠. 깔끔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풍경을 망치는 존재였습니다. 화수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올라갔죠. 촬영에 방해될까봐 숨소리조차 작게 냈습니다. 계단 3번째 칸은 삐걱거린다는 걸 알고 있어서 살짝 건너뛰었어요. 2층 복도 끝 5평 남짓한 방이 그녀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옷장 하나와 싱글 침대가 보였습니다. 창가엔 낡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화수는 가방에서 오늘 번 돈을 꺼냈어요. 3,000원이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통장을 꺼내 돈을 접어넣었어요. 잔액은 12만 원. 한 달 생활비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화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마당에서 어린 민수가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 집이 정말 행복한 보금자리였죠. 남편 철수와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처럼요. 삶도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집에서 화수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못 받았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죠. 지연이 차린 밥상에 화순 자리는 없었으니까요. 지연이 손님을 부르는 날엔 방 안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 집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화수는 혼자가 됐죠.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낸 겁니다. 그때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 짐을 싸들고 이 집에 왔어요.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게요. 민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수는 고마웠어요.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지내는 게 막막했거든요. 밤마다 철수 생각에 잠을 못 잃었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민수가 가끔 장을 봐왔고 지연도 말은 적었지만 별 문제 없었죠. 유진이 집안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활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어요. 지연이 집안을 자기 취향대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화순이 아끼던 오래된 장식장은 어느 날 사라져 있었어요. 남편 철수가 손수 만들어준 장식장이었는데 말이죠.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내려졌습니다. 화순과 철수의 결혼 사진, 민수 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모두요. 어느 날 화순이 물었어요. 지연아, 그 사진은 왜 내렸니?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엔 안 맞아요. 제 SNS에 집이 나오잖아요. 화순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이 집이 이제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화순은 자기 집에서 점점 작아졌죠. 한 번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묻지 못했어요. 물으면 짐이 될까봐, 부담이 될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까 제가 부탁한 택배 찾아오셨어요? 화수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 미안해. 깜빡했네. 깜빡요? 벌써 세 번째예요. 제가 촬영 때문에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연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미안하다. 지금 다녀올게. 이제 편의점 문 닫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다녀오세요. 지연은 돌아서서 거실로 내려갔죠. 화수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화순이 문을 열자 7살 손자 유진이 서 있었죠. 유진은 색종이로 만든 꽃 한 송이를 화순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슬퍼하지 마세요. 화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유진이. 유진은 활짝 웃으며 복도를 뛰어내려갔죠. 작은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화수는 색종이 꽃을 창가에 조심스럽게 올려뒀습니다. 그 한 송이가 이 집에서 받은 유일한 위로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화수는 잠들기 전에 낡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죠. 집구매 영수증, 은행 대출 서류, 계약서 사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기억을 되짚었어요. 25년 전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원이 말했었죠. 고령자 명의보다는 자식 명의로 대출받는 게 유리합니다. 금리도 낮고요. 그때 화순과 철수는 고민 없이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집인데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결정이 훗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화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집은 분명 내 손으로 샀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나? 왜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야 하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돗자리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닫았어요. 담벼락 앞에 자리를 펴고 물건을 하나씩 놓았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하루가 시작됐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요. 화순이 23살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구로동 의류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씩 일했죠. 쉬는 시간은 점심 30분과 저녁 30분이 전부였습니다. 손가락엔 늘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바늘에 찔린 자국이 아무 새도 없이 또 찔렸거든요.
밤이면 손가락이 욱신거려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박철수였습니다. 같은 공장 건물에서 목수 일을 하던 25 청년이었죠. 철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성실했어요. 점심시간마다 공장 뒤편 계단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화순도 그곳에서 밥을 먹었어요. 다른 곳엔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철수가 말을 걸었죠. 매일 김치만 드시네요. 화순은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반찬 사 먹을 돈이 아까워서요. 철수가 자기 도시락을 화순 쪽으로 밀었어요. 제 반찬 좀 드세요. 저 혼자 먹기엔 많아요. 화순은 사양했지만 철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둘은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2년 후 화순과 철수는 결혼했어요. 신혼집은 영등포 쪽방촌의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방 크기가 3평도 안 됐어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부엌은 따로 없었죠. 전기밥솥 하나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밥을 해 먹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둘은 행복했어요. 화수는 낮에 미싱을 돌리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어요.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피스 빌딩을 청소했습니다. 철수는 목수 일을 하다가 주말엔 건설 현장 막노동을 했죠. 둘 다 일요일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었거든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요. 당시 서울 외곽 전세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화순과 철수는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았어요. 밥값을 아끼려고 점심은 김밥 2줄로 때웠습니다. 옷은 몇 년씩 입었죠. 구멍난 양말도 꽤 매 신었어요. 병원도 웬만하면 안 갔습니다. 아프면 그냥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었어요. 3년이 지나자 통장에 1,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전세를 얻을 수 있었죠. 화순과 철수는 기뻐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화순이 임신을 했습니다. 민수였어요. 출산 비용으로 200만 원이 나갔어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다시 1,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화순은 출산 후 한 달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죠.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기 민수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께 맡겼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2년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2,200만 원이 모였어요. 화순과 철수는 영등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낡은 단독주택이었죠. 마당도 조금 있었어요. 시골에서 민수를 데려왔습니다. 3살이 된 아들은 엄마 아빠를 낯설어 했어요. 화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곧 적응했고 마당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죠. 화순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가 옆에서 화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죠. 고생했소 여보. 화순이 철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함께 고생했지. 하지만 전세는 전세였습니다.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해야 했고 전세금도 계속 올랐죠. 2년 후엔 2,500만 원으로 올랐고 또 2년 후엔 3천만 원이 됐어요. 화순과 철수는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목표가 달랐어요. 내 집을 사는 거였죠. 더 이상 전세금에 쫓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당시 서울 외곽 단독주택이 5천만 원이었어요. 은행 대출을 받으면 2,500만 원만 있으면 됐습니다. 화순과 철수는 악착같이 모았어요. 화순은 미싱일 외에 새벽 배달 일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했어요. 철수는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일했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그 시절 화순의 하루는 이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2시간 했습니다. 7시에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죠. 8시에 공장으로 출근해 미싱을 10시간 돌렸어요. 저녁 6시에 퇴근해 집에서 민수와 저녁을 먹였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건물 청소를 했죠.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였어요. 2시간 자고 다시 우유 배달을 나갔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2시간이었어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목수일로 집을 짓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으로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주말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못 쓰게 됩니다. 당장 일을 줄이세요. 철수는 진통제만한 봉지 처방받고 나왔죠. 일을 줄일 순 없었으니까요. 민수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통장에 마침내 3천만 원이 모였어요. 화순과 철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으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이가 부부 합쳐서 100살이 넘으시네요. 화순이 51살, 철수가 53살이었습니다. 대출 기간을 20년으로 하시면 다 갚으실 때 70이 넘으세요. 직원이 난색을 표했죠. 고령자 대출은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화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성실하게 갚을 수 있어요. 일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있으시면 모를까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제안을 했어요. 자녀분이 계시죠? 자녀 명의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화순과 철수는 서로를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젊은 사람 명의로 하면 금리도 낮고 대출 승인도 훨씬 쉬워요. 어차피 가족이시잖아요. 나중에 상속될 집이고요. 세금 문제도 이게 더 유리합니다. 화수는 망설였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민수한테 물려줄 집인데. 화순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어차피 민수는 착한 아들이었고 나중에 다 민수가 될 집이었죠. 하지만 결국 은행은 부부 공동 명의를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화수는 안도했어요. 그래도 내 이름이 들어간 집이구나 싶었거든요. 철수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화순과 철수는 집을 샀어요.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의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40평 남짓한 크기였어요. 마당도 있었고 방도 4개나 됐죠. 낡긴 했지만 튼튼한 벽돌집이었습니다. 이사 온 날 화수는 마당에 서서 집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5년을 일해서 산 집이었어요. 하루 14시간씩 일요일도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철수는 허리가 망가져서 진통제 없인 하루도 못 살게 됐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이제 전세 걱정 안 해도 됐으니까요. 민수한테 떳떳한 집 하나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철수가 화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 여보. 화순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우리 함께 고생했지.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날 밤 세 식구는 새 집 거실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어요. 그날만큼은 2마리를 시켰죠. 민수가 기뻐하며 닭다리를 베어 물었어요. 민수가 감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이 집 평생 지킬게요. 화수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우리 아들 착하기도 하지. 그때 화수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산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꿈꾸던 내 집이었으니까요.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있었으니까요. 화수는 그날의 행복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도요. 집을 산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영업부에서 일했습니다. 화순과 철수는 여전히 일을 했어요. 대출금을 갚아야 했거든요. 매달 70만 원씩 은행에 납부했습니다. 화수는 이제 6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어요. 손가락 관절이 굳어가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철수도 허리 통증을 참으며 목수 일을 계속했죠. 진통제는 이제 하루에 3번씩 먹어야 했어요. 민수가 29이 되던 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지연이었습니다. 26살 젊은 여자였어요. 첫인상은 괜찮았죠.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화순에게 꽃다발도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연이라고 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화순은 지연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2년 후 민수와 지연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이 50명 정도였습니다. 화순과 철수는 평생 모은 돈 중 500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내줬어요. 신혼집은 신랑집 근처 월세였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손자 유진이 태어났습니다. 화수는 정말 기뻤어요. 병원에 달려가서 갓 태어난 유진을 안았죠. 작고 보드라운 아기였어요. 손가락이 새끼손가락만큼 작았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기도 하지.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철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신경이 눌려서 다리까지 저린다고 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2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화순과 철수는 그 돈이 없었어요. 집 대출금도 아직 1,000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수술을 미뤘습니다. 대신 물리치료를 받고 진통제로 버티기로 했죠. 철수는 결국 목수일을 그만뒀습니다. 15세였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망치를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어요. 대신 가벼운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CCTV를 보는 일이었죠. 월급은 150만 원으로 줄었어요. 화순도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나이가 들어 미싱 속도가 느려지자 공장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화순 씨, 젊은 사람들 뽑아야 할 것 같아요. 화순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짐을 쌌습니다. 대신 집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5시간 일하고 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니 생활이 더 팍팍해졌어요. 화순과 철수는 외식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옷도 더 이상 사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자 유진이 태어났다는 기쁨이 힘든 일상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때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아버지 사업 자금 대출을 받으려는데요. 집을 담보로 써도 될까요? 철수가 물었어요. 무슨 사업인데? 친구랑 작은 식당을 차리려고요. 제가 영업 경험도 있고 친구는 요리를 잘하거든요. 잘하면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요. 화수는 걱정됐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철수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죠. 그래, 담보로 써라. 대신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해라. 민수는 고마워하며 돌아갔어요. 며칠 후 민수가 서류를 들고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난처해 보였어요. 은행에서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네요. 담보대출 조건이래요. 화순이 놀라서 물었어요. 명의를 바꾼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네, 집 소유자를 저로 바꾸는 거요. 형식적인 거예요. 걱정 마세요. 대출만 받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할 수 있대요. 철수와 화수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죠. 어려운 한자와 법률 용어가 빼곡했어요. 화수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화수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이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거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1억 5천까지는 증여세 없어요. 우리 집 시세가 딱 1억 3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나와요. 당시 그 집은 낡아서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5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1억 3천 정도였어요. 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차피 너한테 물려줄 집이다. 지금이나 나중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니? 명의만 잠깐 바꾸는 거잖아. 민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형식적인 거예요.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꼭 효도할게요.
화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데 어쩔 수 없었죠. 착한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화순과 철수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집 명의가 민수로 넘어갔습니다. 화수는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인데 뭐가 문제겠냐고 생각했죠. 곧 다시 돌려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민수의 식당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위치 선정을 잘못했고 경쟁이 너무 심했어요. 투자한 돈 2천만 원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대출금은 그대로 남았고요. 민수는 다시 회사를 다니며 대출금을 갚기 시작했어요. 화순과 철수도 돈을 조금씩 보탰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철수가 쓰러졌어요.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뇌졸중이었어요. 화수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철수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죠. 중환자실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화수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면회 시간마다 철수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나 혼자 어떡해요. 우리 아직 할 일 많잖아요. 하지만 철수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B- 울렸습니다. 3주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수는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철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23살에 만나 68살까지 함께 했어요. 젊음도 늙음도 함께 겪었습니다. 가난도 행복도 나눴죠. 이제 혼자가 됐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화수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민수가 계속 어머니를 부축해줬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화순을 챙겼어요. 그때만큼은 지연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화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와 지연이 화순을 찾아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가 이사 와서 함께 살게요. 유진이도 할머니 좋아하고요. 화수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지내는 게 막막했거든요. 밤마다 철수 생각이 울고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 가족이 짐을 싸서 이사를 왔어요. 화수는 2층 큰 방을 비워줬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넓은 방이었어요. 자기는 복도 끝 작은 방으로 옮겼죠. 5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넓은 방을 써야지. 화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민수가 가끔 장을 봐왔고 지연도 특별히 말이 없었어요. 5살 유진이 집안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활기를 주었죠. 화수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반년쯤 지나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집안을 자기 취향대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화순이 거실에 내려갔더니 오래된 장식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던 나무 장식장이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화순 생일 선물로 손수 만들어준 거였어요. 화순은 당황해서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장식장은 어디 갔니? 지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버렸어요. 너무 낡아서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인테리어에도 안 맞아서요. 화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장식장엔 철수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철수가 나흘 밤을 새워 만든 거였습니다. 하지만 화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모두 내려갔어요. 화순과 철수의 결혼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민수 돌잔치 사진도 없어졌어요. 가족 여행 사진도 보이지 않았죠. 대신 지연이 찍은 깔끔한 인테리어 소품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모노톤의 감각적인 사진들이었어요. 화수는 왜 사진을 내렸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설명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엔 안 맞아요. 제 SNS에 집이 나오거든요. 팔로워들이 인테리어를 많이 보는데 오래된 사진은 분위기를 망쳐요. 화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집이 이제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지연은 육아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육아 팁과 집안 인테리어를 올렸습니다. 집안 곳곳을 촬영했어요. 거실도 찍고 주방도 찍었습니다. 화순이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지연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어머니, 지금 촬영 중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화순은 자기 집 거실을 지나가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화순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고등어도 구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지연이 주방으로 내려오더니 코를 막았어요. 어머니, 냄새 너무 나요. 창문 좀 여세요. 오늘 손님 오기로 했거든요. 화수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턴 조심할게. 그 다음부턴 화수는 요리를 거의 못했습니다. 냄새 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요.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밖에서 김밥을 사 먹었죠. 가끔 편의점 도시락을 사와서 방에서 혼자 먹었어요. 지연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날이면 화수는 하루 종일 방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지연이 아침부터 미리 말했거든요. 오늘 친구들 와요. 방에서 좀 계세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화수는 방 안에서 지연과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집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인데 자기는 낄 수 없었어요. 문틈으로 지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요? 그냥 도배지 같은 존재예요. 있어도 티 안 나죠? 아침에 뭐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화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배지? 있어도 티 안 나는 존재? 자기가 평생 일해서 산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수는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25년을 일해서 산 집인데, 내 남편이 허리 망가지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명의는 아들 이름이었으니까요. 법적으론 이 집이 민수 거였습니다. 화순의 하루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아침엔 지연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세수했어요. 화장실도 지연 가족이 다 쓰고 난 후에 썼죠. 세탁기도 눈치 보며 돌렸어요. 지연이 외출한 날에만 빨래를 했습니다. 식사는 완전히 따로 했어요. 지연이 차린 밥상에 화순 자리는 없었거든요. 화순은 방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했어요. 지연 눈치도 봤죠. 어느 날 화순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서 나가서 살까? 민수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여기 어머니 집인데 왜 나가세요? 그냥 함께 사세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어머니를 더 잘해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화수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기온이 벌써 33도를 넘었어요. 에어컨이 없는 화순의 작은 방은 찜통 같았습니다. 화순은 새벽 노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방에 있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놨지만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화수는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예전만 못했어요.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자꾸 굳었거든요. 한 코 한 코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래층에서 지연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톤이 높았습니다.
여보, 오늘 협찬제 거실 정리 좀 도와줘. 민수가 소파에 누워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지연은 최근 팔로워가 20만 명을 넘었어요. 협찬 제안이 부쩍 늘었죠. 이번엔 고급 주방 용품 브랜드였습니다. 프라이팬과 냄비 세트를 협찬받았어요. 촬영만 잘하면 3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연에게는 정말 중요한 촬영이었어요. 지연은 거실을 완벽하게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소파를 옮기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조명 스탠드 2개를 설치하고 각도를 세밀하게 조정했죠. 스마트폰 거치대를 놓고 높이를 맞췄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소품들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완벽해야 해. 이번 브랜드는 까다롭거든. 지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지연의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택배 기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편의점 택배 도착. 신분증 지참하고 찾아가세요. 지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까지 촬영을 끝내야 했어요. 지금 나가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게다가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였죠. 지연은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 화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어머니, 잠깐만요. 화순이 문을 열었어요. 땀으로 얼굴이 촉촉했습니다. 왜 그러니? 편의점에 택배 좀 찾아와 주세요. 협찬 제품이거든요. 신분증 꼭 가져가시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화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다녀올게. 지연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돌아서서 내려갔죠. 화순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을 넣고 모자를 썼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화순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어요. 집에서 편의점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더위에는 훨씬 멀게 느껴졌어요. 햇볕이 자결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왔어요. 화순은 양산도 없이 걸었죠. 가져올 생각을 못했거든요. 5분쯤 걸었을까요? 화순은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78세 노인에게 이 더위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화순은 가로수 그늘에서 잠시 쉬었어요. 등에 땀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10분을 걸어 겨우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반가웠어요. 화순은 땀을 닦으며 점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택배 찾으러 왔어요. 점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화순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안을 뒤졌어요. 카드가 몇 장 있었고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순은 당황해서 가방을 더 뒤졌습니다. 작은 주머니도 열어봤어요. 없었습니다. 화순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서랍 위에 올려놨던 게 기억났습니다. 신분증 없으면 택배 드릴 수 없어요. 점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화순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나온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더위는 더 심해졌어요.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화순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멈춰서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빴습니다. 혹시 쓰러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20분을 걸어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화순은 땀으로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얼굴도 새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숨도 가빴죠. 78세 노인이 이 더위에 왕복 40분을 걸은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이미 촬영 세팅이 완료된 상태였어요. 지연아, 미안한데. 화순이 말을 꺼내려는데 지연이 돌아섰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택배는요?
그게 신분증을 깜빡해서. 화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그러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예요. 화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지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촬영 때문에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그 택배 안 오면 촬영 못 한다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금 다시 다녀올게. 정말 미안해. 지금 다시 가요? 촬영 시간 다 지나가잖아요. 오후 2시까지 다 끝내야 한다고요. 브랜드에서 오늘 중으로 영상 확인한대요. 지연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을 크게 몰아쉬었어요. 민수가 거실에서 황급히 나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진정이 돼요? 300만 원짜리 협찬이라고요. 이거 망치면 우리 다음 달 생활비 어떡해요? 지연이 민수에게도 소리쳤습니다. 화수는 더욱 작아졌어요.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지연이 화순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화순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쓸모가 없으세요? 매번 실수하시고. 정신은 어디 팔고 사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단 말 그만하세요. 미안하다고 다 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매번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지연이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연이 화순의 어깨를 확 밀었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충분한 힘이었어요. 78세 노인의 몸은 약했습니다. 화수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발이 꼬이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뒤에 있던 현관 신발장에 등을 세게 부딪혔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순이 신음을 냈어요. 아! 화순의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화순을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화순은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등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괜찮아. 화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방금 뭘 한 건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지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화수는 민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신분증을 챙겼어야 하는데. 화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민수가 지연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다치시면 어떡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고개만 돌렸어요. 화수는 민수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조심할게. 다시 다녀올게. 화수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등을 부딪힌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등이 아팠죠.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기가 평생 일해서 산 집에서 며느리한테 밀쳐진 거예요. 쓸모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화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화수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누군가 모든 걸 봤다는 사실을요. 집 맞은편에 사는 이웃 김정희 씨였어요.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김정희는 그날 우연히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바람을 쐬려고 했거든요. 마침 건너편 박화순 할머니 집 현관이 보이는 위치였어요. 오전부터 뭔가 소란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김정희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남의 집 일에 관심 가질 필요 없으니까요. 그때 건너편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쓸모가 없으세요?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커서 건너편까지 들렸어요. 김정희는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너편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안이 훤히 보였죠. 며느리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김정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촬영 버튼을 눌렀죠. 혹시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젊은 여자가 노인의 어깨를 확 밀었습니다. 노인이 뒤로 비틀거리며 신발장에 쿵 하고 부딪혔죠. 남자가 급히 달려와 노인을 붙잡았어요. 김정희는 숨을 죽이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영상은 약 20초 정도 찍혔어요. 지연이 화순을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화순이 비틀거리는 장면도요. 민수가 달려와 부축하는 장면도 찍혔어요. 화순이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까지 영상에 남았습니다. 김정희는 촬영을 멈추고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분명하게 찍혔어요. 손떨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김정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가족 간의 일에 이웃이 끼어드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희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딸은 35살로 SNS를 활발히 하는 사람이었죠. 영상을 보냈더니 딸이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심각한데요? 노인 학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잖아. 가족 일에 우리가 나서는 게 맞나 싶어서. 오해는 무슨요?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저 할머니 계속 저렇게 살면 어떡해요? 누군가는 나서야죠. 딸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엄마, 이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도 돼요? 김정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계속 설득했죠. 저 할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미 밀쳤다는 건 폭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더 큰 일 생기기 전에 누군가 알려야 해요. 결국 김정희는 동의했어요. 딸은 그날 밤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며느리에게 밀쳐진 노모, 이게 맞습니까? 영상은 업로드된 지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쌓이기 시작했죠.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다. 저 며느리 신상 아는 사람. 경찰 신고해야 한다. 저 할머니 너무 불쌍하시다. 새벽 2시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은 5천 개가 넘었습니다. 그 시각 화수는 방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등이 아파서 뒤척였죠.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훨씬 더 아팠습니다. 화수는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바뀔 거란 걸요. 한 편의 영상이 세상을 뒤흔들 거란 걸요. 그날 밤 세상은 화순의 이야기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수는 새벽에 일어나 노점을 나갔어요. 등이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제 일은 잊으려고 했죠.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려 했습니다. 담벼락 앞에 돗자리를 펴고 물건을 놓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정희의 딸이 올린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은 2만 개가 넘었습니다. 공유 횟수만 10만 건이 넘었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저 며느리 신상 털어야 한다. 할머니 너무 불쌍하시다. 경찰은 뭐하나?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 난다.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SNS로 빠르게 퍼졌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모든 플랫폼에서 공유됐죠? 유튜브에도 리업로드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한 주요 뉴스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속보로 다뤘어요. 가족 내 노인 학대 논란, 한 영상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화순을 밀치는 장면이었죠. 소리도 함께 나왔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쓸모가 없으세요?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어제 오후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며느리로 추정되는 여성이 70대 후반 노인을 밀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도 안 돼 조회수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스튜디오에 노인 인권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가족 아니라도 폭력은 범죄입니다. 특히 고령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영상 조회수는 더욱 폭발했어요. 점심시간 무렵 10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며느리 노인 학대, 화순 할머니, 노인 인권.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회에서도 이 영상이 언급됐어요. 한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노인 학대 영상을 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가족 내 노인 학대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은폐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 인권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원의 발언은 또다시 뉴스가 됐어요. 그 시각 집에 있던 지연은 핸드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기가 찍힌 영상이 온라인 전체에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지연이 비명처럼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도 급히 달려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댓글에는 악플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여자 누구냐? 신상 털어야 한다. 인간이 아니다. 저게 사람이냐? 저런 년이 엄마 자격이 있나? 지옥에 가야 한다. 할머니 너무 불쌍하시다. 지연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서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자기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지연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미 발각된 상태였어요. 누군가의 사람 같다며 지연의 계정 링크를 여기저기 퍼뜨린 겁니다. 지연의 인스타그램은 순식간에 마비됐어요. 댓글과 DM이 초당 수십 개씩 쏟아졌습니다. 서버가 과부하 상태였어요. 노인 학대범이 육아 블로거라니? 너 같은 인간이 애 키울 자격 있어? 광고주들한테 다 알려야겠다. 팔로우 취소했다. 역겹다. 당장 사과해라.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인스타그램 앱을 껐어요. 하지만 곧 다시 켰습니다. 팔로워 수가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15만 명이던 팔로워가 14만, 13만으로 빠르게 감소했어요. 어떻게 여보. 내 인생 끝났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민수도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해명? 뭘 어떻게 해명해?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해명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윤지연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 제가 찍힌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시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연이 잠시 멈췄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시어머니를 밀친 게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손이 닿은 거예요. 제가 워낙 급하고 화가 나 있던 상태라 어머니께서 균형을 잃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상은 5분 정도 이어졌어요. 지연은 계속 변명을 늘어놨죠. 저도 사람입니다. 매일 촬영하고 육아하고 집안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날따라 일이 겹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정반대였어요. 더 나빴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영상 똑똑히 봤다. 명백히 밀쳤다. 2차 가해 하지 말고 인정해라. 스트레스 받으면 노인 때려도 되냐? 변명만 늘어놓네. 진정성 제로. 해명 영상 조회수는 순식간에 200만을 넘었어요. 하지만 좋아요는 거의 없었고 싫어요가 20만 개였죠. 조회수 대비 싫어요. 비율이 엄청났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날 밤부터 지연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협찬을 주던 브랜드들이었어요.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주방용품 브랜드였어요. 지연 씨, 협찬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화. 육아용품 브랜드였습니다. 저희도 계약 해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했어요. 주방용품, 육아용품, 화장품, 생활용품 브랜드.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벌던 수입이 단 하루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인생 끝났어. 다 끝났어. 어떻게 살아? 민수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한 육아 커뮤니티에서 지연의 과거 게시물들을 캡처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험담하는 글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촬영이 힘들어요. 시어머니 냄새 때문에 방향제를 엄청 써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과거에 지연이 친한 블로거들끼리 있는 비공개 단톡방에서 한 말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캡처해서 퍼뜨린 거예요. 댓글이 또 폭발했습니다. 평소에도 저렇게 생각했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였다. 저런 사람이 육아 블로거라니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정작 화수는 이 모든 걸 몰랐어요. 화수는 그날도 새벽에 노점을 나갔다가 오전 10시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전혀 몰랐죠. 핸드폰도 없었고 뉴스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화순이 화장실을 가려고 우연히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 있니? 화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이 화순을 쳐다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충혈돼서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요. 지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화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니? 영상이요? 영상 때문에 다 망했다고요. 제 인생 완전히 끝났어요. 지연이 핸드폰을 화순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악플들이 가득했어요. 화순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영상인지 몰랐거든요. 민수가 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민수가 지연을 말리고 화순에게 천천히 설명했어요.
화수는 그제야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어제 밀친 장면이 영상으로 찍혔다는 것. 그 영상이 온라인 전체에 퍼졌다는 것. 지연이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 모든 협찬이 끊겼다는 것. 화수는 당황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다들 나를 알고 있다는 거니? 네, 어머니. 모자이크 처리는 됐지만 이웃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보고 있다니, 자기가 밀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니,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니,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죠. 땅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나 때문에 미안하구나. 화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올라가 버렸죠. 쿵쿵 발소리를 내며요. 화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수는 계단을 올라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화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하게 본다는 게 싫었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화수는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연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견딜 수 없었어요. 화수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넣었어요. 속옷 서너 벌과 양말을 챙겼습니다. 통장과 현금도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 있던 낡은 서류 봉투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새벽 5시 화수는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현관문을 천천히 닫으며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근처 모텔을 찾았습니다. 하루에 3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화수는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78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모텔 신세가 됐습니다. 자기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을 두고 나온 거예요. 화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 구매 영수증, 대출 서류, 계약서. 모두 오래되고 누렇게 바른 종이들이었죠. 화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봤어요. 구매 대금 영수증엔 박화순, 박철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서류에도 두 사람 이름이 있었죠. 이 집은 분명 내 손으로 산 거야. 화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명의는 비록 민수 이름이지만 실제로 돈을 낸 건 자기와 남편이었습니다. 나 쫓겨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 하지만 화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화수는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바깥에선 세상이 들끓고 있었죠. 화순의 이야기로요. 하지만 정작 화수는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화수는 몰랐어요. 이 세상엔 자기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중 한 사람이 곧 자기를 찾아올 거라는 걸요. 서울 시내 한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어요. 간판에는 정의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은 변호사는 34살이었어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지 4년째였죠. 지은은 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을 맡았어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법률 문제를 도왔습니다. 대형 로펌에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를 겨우 벌었어요. 하지만 보람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사무실에서 혼자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순의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며느리에게 밀쳐진 노인, 온라인에서 분노 확산. 지은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영상 속 화순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도 보였어요. 지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지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앵커가 추가 정보를 전했습니다. 해당 가정의 집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돼 있으며 지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집 명의? 지은은 즉시 의자를 앞으로 당겼어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하나하나 검색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글도 찾아봤죠. 댓글 수천 개를 훑어봤습니다. 한 댓글이 지은의 눈에 들어왔어요. 저 집은 원래 할머니 거였대요. 근처 사는 사람인데 할머니 부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래요. 15년 전쯤 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 명의래요. 지은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어요. 집 구매자, 할머니 부부 추정. 구매 시기 약 15년 전. 현재 명의 아들. 명의 이전 경위 불명. 법적 쟁점, 소유권 vs 명예. 지은은 펜을 입에 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실제 구매자라면 어떻게 될까? 명의만 아들에게 넘어간 거라면 법적으로 싸울 수 있을지도 몰라. 지은은 민법책을 꺼냈어요. 증여에 관한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도 확인했죠. 민법 제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지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야. 다음날 아침 지은은 일찍 출근했어요. 어제부터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화순 할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화순을 찾아야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화순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뉴스에도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었죠. 지은은 영상이 찍힌 동네로 갔어요. 온라인에 집 주소가 대략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라는 정보만 있었어요. 지은은 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골목이 좁고 집들이 오래됐습니다. 지은은 근처를 돌아다녀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집 할머니 보셨나요? 최근에 영상에 나온 분이요.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못 봤어요. 며칠째 안 보이시네요. 마을 슈퍼주인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원래 새벽마다 노점 펼치셨는데 그것도 안 하세요. 집에도 안 계신 것 같던데요? 지은은 고민에 빠졌어요. 화순이 어딘가로 숨은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은은 근처를 더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모텔들을 찾아다니기로 했어요. 이 동네에서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70대 후반 할머니 혼자 묵으시는 분 계신가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없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섯 번째 모텔이었습니다. 좀 더 낡고 작은 모텔이었어요. 지은이 프런트에 있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70대 후반 할머니 혼자 묵으시는 분 계신가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분이요. 계세요. 3일째 묵고 계시던데요.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호실이신가요? 2층 203호. 근데 손님이시면 제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지은은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 변호사예요.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주인이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2층으로 올라가세요. 지은은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203호 문 앞.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에서 화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저 변호사예요. 도와드리러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다시 말했어요. 제 이름은 윤지은이에요. 할머니 뉴스 봤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화순이 틈 사이로 지은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변호사요? 네, 윤지은이라고 해요. 지은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화순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화순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화순은 문을 천천히 열었죠. 들어오세요. 좁은 모텔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작고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화순은 작은 탁자 앞에 앉았어요. 지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화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볼 것 같아요. 지은은 화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창피해야 할 필요 없으세요. 오히려 용기 내셔야 해요. 화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집 원래 할머니 거 맞죠? 화순은 놀라서 지은을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추측이었어요. 근데 만나보네요. 화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옆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증거가 될까요?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집 구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구매 대금 영수증도 있었어요. 은행 대출 서류도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박화순, 박철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거예요, 할머니. 이게 바로 결정적 증거예요. 지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명의는 아들 이름이지만 실제로 돈을 낸 건 할머니와 할아버지세요. 법적으로 실질적 소유자는 할머니예요. 서류들이 그걸 증명해요. 화수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지만 명의는 민수 이름인데 법적으로는 민수거 아닌가요? 지은이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명의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 경우는 달라요. 아들이 할머니를 속였잖아요. 형식적인 거라고 말했죠?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어요. 은행 조건이라고 했어요.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바꾸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사기예요. 지은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쓰면 집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요. 그런데 아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형식적인 거라고 했죠. 이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민법 제110조에 해당해요. 그럼 그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지은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민법에 보면 사기나 착오로 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속아서 서명하신 거예요. 집이 완전히 넘어가는 줄 모르고요. 이건 할머니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어요. 화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변호사비는? 화순이 걱정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통장에 12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무료예요, 할머니.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하려고 변호사가 됐어요. 돈 때문에 정의를 못 찾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제가 할머니를 돕게 해주세요.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은 화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싸워봅시다. 할머니의 집을 되찾읍시다. 저는 할머니가 이길 거라고 믿어요. 그날부터 지은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노인 인권단체에 연락했어요. 단체 이름은 은빛인권센터였습니다. 화순 할머니 사건 알고 계시죠? 제가 변호 맡았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단체 대표 박미숙 씨가 즉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도 돕고 싶었어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론도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론 언론에 연락했어요. 지은이 아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노인의 재산권 침해이자 인권 문제예요. 제가 화순 할머니 변호를 맡았어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점 인터뷰 가능한가요? 지은은 화순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인터뷰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요. 화순은 두려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해야겠죠. 더 이상 숨어 살 순 없으니까요. 제 집을 되찾고 싶어요. 이틀 후 한 방송사에서 화순의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함께 있었어요. 화순은 카메라 앞에 앉아 담담히 말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제 손으로 샀습니다. 남편과 함께 25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하루 14시간씩 일했어요. 손가락에 바늘 자국이 수도 없이 생겼어요. 남편은 허리가 망가졌어요. 명의를 아들한테 넘긴 건 제 실수였어요. 속았어요. 형식적인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쫓겨날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제 집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이름을요. 제가 평생 일해서 산 집에 제 이름이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인터뷰는 다시 한번 세상을 흔들었어요. 조회수는 첫날 2천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죠. 할머니 응원합니다. 재판에서 꼭 이기세요. 우리가 할머니 편이에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노인 인권단체 계좌로 10만 원, 5만 원, 2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화순 할머니 재판 비용으로 써주세요. 할머니 꼭 이기세요. 정의를 응원합니다.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지은은 화순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할머니를 응원해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화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제가 혼자가 아니었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할머니, 우리 모두 함께해요. 지은이 화순을 꼭 안았습니다. 한편 민수와 지연 측도 움직였어요. 대형 로펌에 연락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로 유명한 곳이었죠. 화순 할머니가 소송 준비 중이래. 민수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 해. 이대로 있다간 집을 뺏길 거야. 지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악명 높은 대형 로펌이 사건을 맡았어요. 변호사비만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어요. 등 떠밀려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됐어요.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증여계약 취소 청구 소송.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후였어요. 지은은 화순과 함께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확보했죠. 법리를 연구하고 판례를 찾아봤어요. 화순은 불안했어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은이 화순의 손을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길 거예요, 할머니. 진실은 반드시 이기니까요. 화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산 집, 자기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화순은 새벽부터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어요.
지은이 준비해준 깔끔한 검정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였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은이 모텔로 화순을 데리러 왔어요. 7시 반이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변호사님.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 화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믿으세요? 진실은 이깁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화순에겐 인생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30명은 넘어 보였어요.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기 화순 할머니 오신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화순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재판 자신 있으세요? 아드님께 하고 싶은 말씀은? 마이크가 화순에게 쏟아졌어요. 화순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걸었습니다. 지은이 화순을 부축하며 기자들을 막았어요. 잠시만요. 할머니께서 힘드세요. 재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과 화순은 천천히 법원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를 지나 법정 앞에 섰습니다. 화순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1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찼습니다. 노인 인권단체 회원들이 앞줄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손에 응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순 할머니 응원합니다. 정의는 이긴다. 노인의 존엄을 지킵시다. 반대편엔 민수와 지연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옆엔 정장 입은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어요. 대형 로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죠. 가운데 앉은 변호사가 김성호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어요. 승소율이 90%가 넘는다고 알려진 사람이었죠. 화순과 민수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고개를 돌렸어요. 화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어요. 엄숙한 분위기가 법정을 감쌌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증여계약 취소 청구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 측 변호인부터 발언하세요. 지연 측 변호인 김성호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원고 박화순 씨는 10년 전 자발적으로 증여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속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것이 증여계약서입니다. 박화순 씨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서명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계약입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현재 78세입니다. 고령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가 우려됩니다. 1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의 있습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상대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명백한 편견이자 모욕입니다. 78세라고 해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차별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신중히 발언하세요. 나이만으로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어요. 화순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은이 화순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10년 전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를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화순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당시 아드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은행에서 담보대 조건이래요. 형식적인 거라고 했어요. 서류상으로만 이름을 바꾸는 거라고요? 형식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셨나요? 그냥 잠깐 명의만 바꾸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이 완전히 아들 거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집 구매 당시 영수증입니다. 할머니, 이 영수증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나요? 제 이름이요. 박화순. 대출 서류는요? 저랑 남편 박철수 이름입니다. 할머니, 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일하셨어요?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2시까지 일했어요. 미싱도 돌리고 청소도 하고 배달도 했어요. 남편분은요? 목수일 하다가 허리 다쳤어요. 진통제 먹으면서도 일했습니다. 허리가 망가져도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집을 사야 했으니까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재판에서 무엇을 원하세요? 화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돈이 아니에요. 전 그저 제 이름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산 집에 제 이름이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법정이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도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김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박화순 씨, 증여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누가 강제했나요? 아니요, 강제는 없었어요. 그럼 스스로 도장을 찍으신 거네요? 네, 그렇지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셨죠?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화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박화순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소송 거신 거 아닌가요? 집을 빼앗으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화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3년이나 같이 살다가 갑자기 나가신 거죠? 그건 화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김 변호사가 판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가족 갈등을 법정으로 끌고 온 겁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여 계약을 억지로 뒤집으려는 시도입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지은은 초조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예상보다 상대 변호사가 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7살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작은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유진의 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판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누구죠? 지은이 급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증인입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유진을 내려다봤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리 오렴. 유진은 법정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에 그림 한 장과 작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진아, 너 왜 여기 왔어? 집에 가 있으라고 했잖아. 앉으세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어요. 유진은 증인석 옆에 섰습니다. 키가 작아서 증인석이 너무 높았죠. 판사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낮은 의자를 가져오세요. 낮은 의자가 왔어요. 유진이 앉았습니다. 지은이 무릎을 꿇고 유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유진아, 긴장하지 마. 할머니를 도와주러 온 거지? 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든 게 뭐니? 할머니 그림이요. 유진이 그림을 펼쳤어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앞에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죠. 꽃들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 유진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 집 샀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물었어요. 유진아, 이 말을 누가 해줬니? 할머니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이 집은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샀대요. 벽돌 하나하나 쌓은 것처럼 샀대요. 정말 힘들게 샀다고 하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목소리였어요.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아이의 말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 증거 법칙에 위배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다른 것도 가져왔니? 네, 있어요. 유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옛날 핸드폰이요. 제가 게임하려고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할머니 영상이 있어요. 유진이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을 넘기더니 영상 하나를 찾았어요. 이거요. 지은이 영상을 받아 판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크게 떴어요. 화면엔 화순과 유진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1년 전쯤 찍힌 영상 같았습니다. 유진의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 집 언제 샀어요? 화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래전이야.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둘이서 일해서 샀지. 정말요? 우와. 그래, 이 집 하나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아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손으로 한 벽돌씩 쌓은 거나 마찬가지야. 할아버지는 허리 다치면서도 일하셨고 할머니는 손가락에 바늘자국 생기면서 일했어. 영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판사를 봤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야말로 진실의 증거입니다. 할머니 본인의 육성입니다. 1년 전 영상이니 최근에 꾸민 것도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힘이 너무 강했거든요.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판사는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천천히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순을 내려다봤습니다. 박화순 씨. 네, 재판장님. 이 집이 정말 당신 손으로 샀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남편과 함께 25년을 일해서 샀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구매 영수증, 대출 서류를 꼼꼼히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봤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박수가 멈췄어요. 숙고 후 판결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주 후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화수는 유진에게 다가가 꼭 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유진이. 정말 고마워. 유진이 화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지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유진이도 정말 용감했어요. 법정을 나서는 화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거든요. 자기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었어요. 화순은 전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모텔방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만약 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차려입었어요. 지은이 준비해준 깔끔한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여인 것 같았어요. 2주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지은이 모텔로 화순을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제가 느낌이 좋아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화순은 지은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화순을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화순 할머니, 파이팅! 정의는 이긴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응원했어요. 화순은 감동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은 지난번보다 더 꽉 찼어요.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인 인권단체 회원들이 여전히 앞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지연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헬쑥했어요. 2주 동안 많이 지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화순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화순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박화순은 남편 박철수와 함께 25년간 노동으로 모은 돈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영수증과 대출 서류에 원고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질적 구매자임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화순의 손이 떨렸어요. 피고 박민수는 10년 전 증여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에게 형식적인 절차라고 허위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잠시 멈추고 화순을 봤어요. 이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판사가 망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서울시 관악구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권이 원고 박화순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피고 박민수와 배우자 윤지연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지연이 작은 신음소리를 냈어요. 셋째,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상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3개 두드렸습니다. 방청석이 폭발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어요. 화순 할머니 이기다. 정의가 이겼어요. 화순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 화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기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집을 그제야 화순은 실감이 났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용기 내주셔서 이길 수 있었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노인 인권단체 회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반대편에선 지연이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어요. 마이크가 화순에게 쏟아졌습니다. 화순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화순은 잠시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번 것을 인정받았어요. 이게 제일 기쁩니다. 아드님께 하실 말씀은? 화순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화순 할머니 승소, 78년 만에 찾은 존엄. 가족 내 노인 학대, 법원 소유권 인정 판결. 평생 일해 산 집 결국 할머니 품으로. 모든 방송사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폭발했습니다. 화순 할머니, 노인 의존엄. 우리가 할머니 편, 정의는 이긴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다행이다. 눈물이 난다. 이게 정의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어요. 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인 재산권 보호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화순 할머니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의 이야기는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법 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유진은 자기 방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화수는 모텔방에서 그 문자를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괜찮다. 너도 힘들었겠지? 천천히 유진이 잘 키워라. 민수는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소파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짐을 쌌어요. 작은 투룸 월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였어요. 이사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이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화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유진아, 저희 이사 가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화순은 유진을 꼭 안았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복도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수는 민수를 봤어요. 잘 가거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됐다. 이제 그만. 앞으로 잘 살아라. 화순이 손을 흔들었어요. 지연도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화수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 가족이 집을 나섰어요. 이삿짐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떠났어요. 집이 텅 비었습니다.
화수는 혼자 거실에 섰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침묵이었죠. 화수는 천천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 부엌, 2층 방들, 마당, 모든 곳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15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감정이 떠올랐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화순이 혼잣말을 했어요. 화순은 2층 작은 방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작은 공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뜨개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자수틀을 세웠어요. 창가엔 작은 책상을 놓았죠. 의자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벽에는 유진이 그려준 그림을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할머니가 이 집 샀어요. 화수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놀러 왔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할머니! 유진이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화수는 유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우리 유진이 어서 와. 둘은 공방에 올라가 앉았어요. 화순이 유진에게 자수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실을 끼워서 천천히 바늘을 넣는 거야. 아프지 않게 조심해서. 와, 신기해요. 유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화순이 자수천을 들어 보였어요. 거기엔 평화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평화야. 평화가 뭐예요? 화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지. 아프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거란다. 할머니, 지금 평화로워요? 화수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햇살이 마당에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부드럽게 흔들었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응, 지금 아주 평화로워. 유진이 활짝 웃었어요. 저도 평화로워요. 할머니랑 있으니까. 화수는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이 되자 화수는 주방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고등어도 구웠죠. 시금치 나물도 무쳤어요. 냄새를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자기 집이니까요.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화수는 밥상을 차리고 혼자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 화순이 빈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기뻐하고 있겠지? 우리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을 되찾았어. 당신 이름도 여기 있어. 마치 대답하듯 바람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화수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죠.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화수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노점을 나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당에 작은 의자를 내놓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쬐며 뜨개질을 했어요. 여유로웠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하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제 집이니까요. 그 재판 뉴스 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화수는 계속 뜨개질을 했습니다. 실이 천천히 엮여 무늬를 만들어 갔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화수는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어지는 실. 끊어질 것 같아도 결국 다시 이어지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완성되는 것. 화수는 78년 만에 깨달았어요. 존엄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자기 집에서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는 것. 햇살을 쬐며 뜨개질을 하는 것. 손자가 놀러와서 함께 웃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바로 존엄이었습니다. 화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어요. 이제야 살 것 같네. 화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엔 78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인내도 용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가벼움도 있었죠. 화수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실이 바늘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조금씩 천천히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평화였어요. 화순이 평생 찾던 이제야 손에 넣은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살 권리, 존중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 화순 할머니는 그걸 되찾았습니다. 78년 만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화순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신가요? 작아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당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해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화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말이죠.